이것도 그림이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 자, 이건 일과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아테네의 명문가에서 태어납니다. 유년 시절 플라톤은 문학 소년으로 불릴 정도로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레슬링 선수로 활약할 만큼 신체 건강한 소년이었습니다. 플라톤의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로 전해지고 있지만 어깨와 이마가 유난히 넓었던 그를 평평하다는 뜻의 플라톤이라 불렀고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시를 쓰고 낭송하기를 즐겼던 플라톤은 20살 무렵 우연히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보고 감명을 받아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로서 큰 꿈을 키워가던 플라톤은 28살이 되던 해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모독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승 소크라테스가 처형된 사건이었죠. 이에 충격을 받은 플라톤은 아테네의 민주정치에 절망하며 정치가로서의 꿈을 버리게 됩니다. 사형 집행 전 소크라테스를 구출하려 한 일로 정적들의 의심을 산 플라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아테네를 탈출합니다. 이후 플라톤은 이집트를 거쳐 시칠리아와 이탈리아를 떠돌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그는 다양한 사상과 학문을 접하며 끊임없이 사유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철학적 바탕을 넓히고 다진 것으로 보입니다. 철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플라톤은 아테네로 돌아와 교육의 뜻을 두고 철인 통치자 양성을 목적으로 최초의 대학이자 철학의 전당인 아카데메이아를 세웁니다. 플라톤은 기하학이 철학적 사유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 아카데메이아의 입구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 문을 들어서지 말라는 현판을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아카데메이아에서는 철인 통치자 양성에 필요한 산술과 기하학, 천문학, 그리고 철학을 가르쳤는데요. 플라톤은 80세로 세상을 뜰 때까지 이곳에 은거하며 국가론을 비롯한 다수의 대화편을 저술하였고 교육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서양 철학의 반석을 마련합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1권을 공부하다 보면 라파엘로의 그림 아테네 학당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 라파엘로의 최대 걸작으로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사상가와 수학자, 철학자를 비롯한 58명의 철학사상을 연구해 그 특징들을 그려놓은 대작입니다. 그림 정중앙에는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함께 서 있습니다. 왼쪽의 플라톤은 손을 하늘로 향하여 이상주의를, 오른쪽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땅으로 향하여 현실주의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죠. 스승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철학사상을 확립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면서 플라톤과 그를 철학적 세계로 이끈 스승 소크라테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럼 추상화 이제 추상화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 추상화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 놓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사상을 이어받아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는데요. 두 철학자의 심오한 정신세계를 강조하기 위해 몸 전체가 아닌 머리 부분만을 추상화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두 철학자의 두 상을 겹쳐 영혼이 이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플라톤의 저작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사상을 정리해 계승하는 측면이 강했지만 중기를 거쳐 후기로 가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자신만의 독자적인 철학사상을 정립하기 이릅니다. 이런 특징은 소크라테스의 시선을 과거인 왼쪽으로, 플라톤의 시선을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전체 윤곽에 대한 이해가 되었나요? 이제 색감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볼까요? 추상화의 색깔도 다 이유가 플라톤의 있습니다. 생애에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정치가를 꿈꾸던 그가 아테네의 정치판의 환멸을 느끼고
철학자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게 했으며 올바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되는가에 대한 긴 철학의 여정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에 왼쪽의 소크라테스 형상에는 푸른색을 입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표현했고 그와 동시에 소크라테스의 철학 사상이 제자 플라톤을 거쳐 마치 얼음 속에 냉동 보관된 듯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함께 지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플라톤은 영혼을 지혜로 붉게 물들인다는 의미의 붉은색을 입혀 표현했습니다. 추상화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느끼는 그대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과 같은 어려운 인문고전도 추상화와 연결하여 생각열기 학습법으로 공부하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게 되죠. 더불어 다양한 해석을 통해 폭넓은 사유의 과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문고전은 완독이 없고 추상화는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 번이 반복됐어요. 근데 훨씬 내용이 깊어졌죠. 자, 이거를 들었고 이거 4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4번, 이거 4번 60분이죠.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예요? 에세이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번이 반복됩니다. 실질적으로 100번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반복이 어때요? 똑같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각도를 틀리면서 확장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사유하고 질문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아들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어머님들. 그러면은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어머님들.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3가지 덕목이 뭡니까? 지혜, 용기, 철제. 쉽다 말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 애들이 굉장히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세이북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플라톤의 국가를 1페이지부터 읽겠다 못 읽어요. 통독, 정독, 반복, 정독, 초서 쭉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이것은 플라톤의 국가론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으면서 읽어야 되는 주변적인 책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제가 몇 년 동안 만들었겠습니까? 10년 동안 만들었던 거예요. 만들고 우리 GMB에 직영하고 테스트하고 또 만들고 처음에는 사실 잉문아트라고는 영어로 만들려고 하다가 애들한테 국어로 만들어 달라 가지고 인문아트하고 잉문아트가 분리된 거예요. 어머님들. 이 한 달만 공부하면은 일단 애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공부에 자신감이 생겨요. 야, 내가 정말 공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도 이해 못하는 플라톤 국가론을 내가 이해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다 공부 잘해 의미가 없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1등을 하는 애들이 독서가 안 되면 중학교 다니면 툭 떨어집니다. 고등학교 다니면 툭툭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들은 달달달 외워서 1등을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1학년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중학교 1학년들의 교과서를 스스로 읽고 이해해서 사유하고 질문할 수 있는 공부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한테 수업을 시키면 제가 그림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바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 책을 찾아봐요. 정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공부를 못한다 하기보다 공부를 안 했는데 이런 애들은 창의적인 애들은 자기 생각을 집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애가 공부에 자신감을 들이면은 훨씬 더 공부 잘하는 애들 능가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 보고 니 왜 공부 못하냐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고 진짜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것은 걔의 책임이 아니고 엄마가 머리가 나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공부를 가지고 그렇게 구박을 주면 안 됩니다.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머님들. 자, 자신감을 드러내라고 공부하는 습관만 익히면은 공부는 금방 따라가요.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초수법만 익혀도 걔는 반에서 1, 2등 합니다. 초수법 하나만 가지고도. 공부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하고 말로 뱉어내는 거예요. 자,
이 에세이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머님들. 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오늘 제가 3권까지 왔는데 한 권 드렸고 2권을 더 드릴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한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왔는데 아까 제가 인문고전은 학습의 근간이라고 그랬죠. 인문고전은 생각력의 근간입니다, 어머님들. 자, 우리 애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삼성에 취직시키고 구글에 취직시키고 이게 아니고 너가 구글을 창업해봐라는 거예요. 생각이 열리면 어머님들 구글이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오프라인에 백과사전이에요. 그 백과사전을 온라인에 옮겨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존은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오프라인에 책방이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 펠렉스 이 학원을 제가 오픈하고 5월달에 오픈했는데 지금까지 학원이 962개가 가맹이 됐어요. 어머니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저는 이 펠렉스를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 플라톤이라는 대철학자가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21세기로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희는 거인의 어깨로 탔단 말이에요. 어머님들 마켓컬리 압니까? 마켓컬리? 새벽 배송? 그게 뭐예요? 이 포항 지역에서 우리가 어릴 때 제치국 사회소 이런 거 있잖아요. 제치국 아줌마를 온라인으로 옮겨놓으면 마켓컬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렇게 쉽게 접근해야지 애들이 열립니다. 저도 사업을 할 때 제가 99년도에 100억 투자 받아가지고 오늘날에 내가 왔다 그랬죠. 야, 저 사업을 내가 어떻게 이러면은 도전을 못하죠.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벤처 기업한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내보다도 뭐 잘난 게 없어.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네가 하는데 나도 못해? 이렇게 도전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독서력을 통해서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관점을 바꾸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것을 익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문고전은 학습의 근간이라고 했는데 어머님들 보세요. 기본적으로 인문고전이 교과목의 핵심적인 과목이 뭔가 하면은 수능 국어 칠 때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뭘 칩니까? 수능 국어를 쳐요. 수능 영어에서 80분이 들어옵니다. 80분 동안에 애들이 읽어야 되는 글자 수가 2만 글자예요. 16페이지예요. 거기에 반이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이 뭐예요? 인문고전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들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학도 비문학 인문고전을 모르면 이해를 못합니다. 어머님. 아까 얘기했지만 창발장이 문학책이지만 왜 빵 한 조가리를 훔쳐먹고 19년 동안 감옥 사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철학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문고전을 모르면 국어를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강남의 대치동에서 공부 잘하는 1등급 애들 75%가 재수를 하는데 재수하는 원인이 수능 국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국어는 범위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독서가 안 되어 있으면 못한다. 그런데다가 2025년부터 논술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럼 책을 안 읽으면 어떻게 돼? 꽝이다. 책을 안 읽으면 문해력, 문장 해석 능력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어머님들 시간은 돈이다 이거 뭐예요? 왜 시간이 돈입니까? 이것은 언유법적인 표현이에요. 시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랑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랑 합해서 언유법적으로 시간은 돈이다. 이 글이 이해가 돼야, 이 굉장히 쉬운 언유법인데 이해가 돼야 야 이놈아 너한테 시간 투자한 게 아깝다 뭐 이런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인문고전의 그러한 언유와 비유가 넘나듭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자, 또 애들이 수능 시험에서 사회탐구 영역을 굉장히 어렵니다. 정치와 사상, 윤리와 경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문고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인문고전이 굉장히 쉬운데 문제만 푸니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10의 14성이 뭐예요? 지수법칙을 했죠. 지수법칙이 수능에 반드시 2문제 나옵니다. 어머님들. 구글이 뜻이 뭔지 압니까? 구글이 수학 용어예요. 백의 백성.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수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학이 단순한 계산학문이 아니라는 게, 자, 보세요, 어머님. 들어보세요. 집중하세요. A는
B보다 크거나 같고 B는 A보다 크거나 같으면 A와 B는 동격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A는 B보다 크거나 같고 B는 A보다 크거나 같으면 A, B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자, 이 수학적인 공식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은 백인이 피부색이 검은다는 이유로 흑인을 노예로 만든다면은 흑인은 마찬가지 논리로 피부색이 하얗다는 논리로 백인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백인과 흑인은 동격이기 때문에 노예는 해방돼야 된다. 이게 1861년도 1월 1일 달에 링컨이 노예를 해방한 논리다 이 말이에요. 그 논리에 굉장히 쉬운 수학적인 공식이 들어갔다. 수학이 생각열기의 핵심인가 아시겠죠? 자,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어머님, 아까 얘기했지만 영어를 해쓰겠다고 1등급 받다? 못 받아요. 1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인문고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단순하게 해석했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영어 장문의 지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주의라는 이런 철학적들 나오고 그 배경 지식들이 전부 다 인문고전에 문해력이 없으면은 영어를 독해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인문고전은 뭐예요? 학습의 근간. 인문고전은 뭐예요? 생각열기의 근간. 펠렉스 생각열기가 가지고 있는 과목이 펠렉스 영어, 펠렉스 수학, 펠렉스 인문학인데 각각의 과목이 아니고 펠렉스 생각열기라고 하는 한 가지의 학습 방법으로 뭉쳐있다. 핵심은 생각이 열려야 세상이 열린다. 제가 첫 번째 이 강의의 제목이었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머님들. 자, 다 왔는데, 어머님들, 제가 이 펠렉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단순하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단순한 목적으로 가져온 게 아닙니다. 펠렉스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이 세 가지인데, 어머님들. 자, 어머님들, 20세기의 지성,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억누를 수 없는 욕구가, 열망이 나의 인생 전체를 좌우했으니 그 하나는 사랑에 대한 갈망, 또 하나는 지식에 대한 탐구욕, 나머지 하나는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이 그것이다. 우리 애들이 펠렉스 생각일기를 통해서 이 사회의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연민을 느끼는 그러한 참지식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제가 펠렉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지성인이 돼서 익숙한 이곳을 버리고 낯선 저곳으로 향해서 이 세상에 유의미한 일을 해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면은 내가 부차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그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 공부의 목적이고, 그렇게 공부해야 그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대학도 가고 원하는 직장도 가지고 자기 인생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어머님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절대 우리 애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것들은 뭐예요? 자살행위입니다.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어머님들, 오늘 제 강의가 굉장히 빨랐는데 시간상 이거 안 넘어가. 자, 제가 아까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글을 적는다 했죠, 그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글을, 교육과 관련돼 있는 글을 이렇게 올립니다. 이거 찍어갔어요. 네이버에 제 밴드가 있고 유튜브에 펠렉스 생각력이라고 치면은 제 강의가 쫙 나옵니다. 지금 안 찍습니까 지금? 예? 어머님들 찍어갔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10번씩 들었어요. 초수하시고. 그러면은 어머님들 우리 애들의 학습관이 틀려집니다.